국제 결제 3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외환거래법 제3조 보면요. 우리가 그 무역관계에서 무역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행정법을 제외하고는요. 이제 그 법 중에 이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환의 정의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대외 지급 수단, 즉 바깥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함, 그 다음에 이제 약소금, 환엄, 신용장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뒤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뒤에서 다른 거는 크게 여기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함, 약소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환엄, 신용장, 그죠? 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무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외화정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외국 통화로 표시된 정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 자본시장에서 기업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공채, 주식, 회사채나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주식도 발행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외화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한 거. 우리가 이제 회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이제 일정한 기간 이후에 그거를 다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사면 그걸 갖고 있다가 일정한 이후에 이제 2년, 3년 이렇게 하면 이제 약정한 이자를 갖다가 하고 원금하고 쳐서 그 회사가 이제 다시 그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을 갖다가 확보하고 또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그 규모나 어떤 그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으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외화정권은 이게 이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정권입니다. 그죠?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권. 그래서 사간 사람이 나중에 그죠? 그다음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자본시장에서 기업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공채라든지 주식 등을 우리가 외화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화채권은요. 자, 요건 또 채권입니다. 그죠? 이거는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외국환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송금함과 추심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송금함이라는 것은 송금에 쓰여진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기 위해서, 즉 채무액을 변제한다는 이야기는 빚을 갚기 위해 외국한 은행에 원화 또는 외화를 지급하여, 자, 외국한 은행에다가 원화 또는 외화를 지급하여 채권자에게 보내줄 것을 위탁하는 것이다. 그죠? 자, 원화 또는 외화를 지급하여, 그죠? 그래서 원화를 지급해서는 외화를 사서, 그죠? 또는 이제 외화를 지급할 때는 원화를 사가지고, 그죠? 채권자에게 보내줄 것을 위탁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송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이란 것은 이제 돈이란 뜻이죠, 그죠? 환, 그죠? 그래서 송금 시 사용되는 환, 그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송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추심과 추심함. 자, 우리가 돈을 바로 보내는 것 말고 추심이란 것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correct라 했죠. correcting 또는 corr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추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심함은 뭐냐면 돈을 달라고 재촉할 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추심함이다 이렇게. 자,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을 얘기하죠. 다음 채무자 앞으로 즉 채무의 변제를 즉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증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했죠. 환음이란 것은 채권자가 발행한다. 우리 보통 어음은 약속어음이죠.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이후에 자기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약속어음이죠. 근데 환음은 역으로 돈을 받을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그것을 우리가 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래프트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추심이란 것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행위를 우리가 추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collecting이다 이야기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행위다. 우리가 보통 채권 추심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추심 이야기 들으면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주먹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을 추심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그 행위 자체는 의미가 같은 거죠. 그죠? 그것은 이제 뭐냐면 그러나 방법은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추심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추심은 이제 그 정표가 환음이다. 환음을 통해서 돈을 갚으세요라고 이제 의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할 때 사용되는 이제 그러한 문서가 바로 추심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받을 사람이 채무자 앞으로 돈을 갚을 사람 앞으로 채무의 변제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정서를 발행해서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채권을 했습니다.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수출업자가 이제 돈을 받을 사람이죠. 누구에게? 수입업자. 이제 그 사람이 격지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돈을 받으라는 것을 재촉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환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행하는 환음을 그 다음에 추심의뢰은행이 이제 이것을 다시 추심은행에다가 보내는 거죠. 보통 이때 추심은행은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산 사람이 이제 신용장을 열었거나 아니면 거래하는 은행, 즉 수입국의 은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을 줄 것을 갖다가 재촉하는 환음을 발행하면 이 환음은 수출자의 은행에서 환음 추심을 의뢰해서 결국 수입자의 은행에서 환음 추심을 해서 수입자에게 가서 수입자가 이 환음에 대해서 채권을 갖다가 채무를 갖다가 변제하거나 아니면은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나중에 이 환음을 갖다가 매입을 하면은 또 이제 매입을 한 이후에 바로 돈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일정한 기간 이후에 이제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돈을 받는 것을 재촉한 건 사실이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채권을 추심했다고 이때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즉 채권을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빨리 갚으라고 의지하는 재촉하는 이러한 환을 우리가 바로 추심합니다 하고 대표적인 것은 환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자 보세요. 자, 송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환, 순방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냐면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그냥 돈을 보내서 채무를 그냥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죠? 소멸시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바로 절차대로 간 거죠. 근데 역으로 추심하면 역으로 수출업자가 발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역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수출업자가
발행을 해서 이것이 수입업자가 매입을 함으로써 돈을 추심, 즉 받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수출업자는 추심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입업자로 발행돼서 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가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역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해하시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역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거는 이제 송금함과 추심함의 이제 역할은 아시겠죠? 그래서 추심함이란 것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면서 발행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때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채권의 추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collecting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은 수입업자는 채무액을 갖다가 송금을 해주는 겁니다. 이 환음을 매입하면서 송금액을 갖다가 매입을 이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매입해야 더 이상 나에게 돈을 달라고 재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수입업자는 이것을 이제 받아서 없애버리고 매입하고 돈을 보내주는 거죠. 돈을 보내주고 이 정서를 매입해서 환음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역환이다. 이렇게 역으로 그 순서가 진행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당발환과 타발이다. 당발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의 은행이 발행한 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돈이다. 이런 뜻이고, 타발환은 다른 은행이 발행한 환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떨 때 당발환이 자기들이 발행하는 것이 되고, 어떨 때 다른 은행이 발행한 것을 그냥 받는 역할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쉽게 알고 있죠. 자, 당발환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은행이 발행한 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뭡니까? 자기네들이 발행한 음이죠. 그죠? 그래서 해당 은행이 송금한다는 것은 돈을 보내는 거죠. 그죠? 자, 돈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돈을 보내니까 자기네들의 이름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행한 뭔가 음이 되겠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심을 의뢰한 외국한 은행이 되죠. 자, 추심을 의뢰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추심을 의뢰를 하면서 뭡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뭡니까? 보내게 되죠. 그죠? 추심은행에 보내게 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 자기네들이 발행한 외국환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발하는 것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외국환을 갖다가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결제를 의뢰받은 그죠? 결제를 의뢰받은 송금은행이나 추심의 외국환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돈을 보내달라 하는데 자기들이 바로 송금을 하는 것들은 그것은 당발환이 되지만, 자, 어떤 은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TT를 보낸다 합시다. 그러면 TT를 보내면은 자, 한국에 있는 자,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이 미국에 있는 은행이 다시 이것을 최종 수령자한테 이걸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미국에 있는 은행은 한국에서 보내온 이 돈을 받아서 최종 전달자, 최종 수령자에게 주는 것이 되죠. 그죠? 자, 최종 수령자에게 주기는 주지만 자기네들이 보내는 돈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 돈입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의뢰받은 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들이 최종 수령자에게 돈을 보낼지라도 자기네들 스스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온 것을 받아서 의뢰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요것에 전달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이 은행은 송금을 하지만 이것은 타발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심을 의뢰한 외국환이랑 추심의 이제 외국환도 마찬가지죠. 그죠? 추심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어떤 추심을 갖다가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의뢰를 받아서 이것을 결국은 이 외국환 추심환인 그죠? 환음을 매입해야 되는 최종 채무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발행한 그런 외국환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도 타발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결국 뭐냐? 은행의 입장에서 당발환과 타발환이라는 이런 용어들은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이 돈을 자기들이 전달하느냐 아니면 온 것을 받아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당발환과 타발환으로 갖다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송금도 마찬가지고 추심도 마찬가지고 좀 더 풀어서 말해 본데요. 자, 당발 송금환. 자, 자기들이 직접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환 은행이 다른 외국환 은행에 송금을 의뢰하여 그죠? 발행한 송금. 자, 다른데 좀 누구에게 좀 이 돈을 누구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이걸 이제 송금을 의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송금 의뢰를 받은 은행. 그죠? 송금을 결제해 준 은행의 입장에서의 송금환이죠. 맞죠? 송부되어 온 송금환을 전달해 주는, 결제자는 전달해 주는 은행에서는 이거는 자기들이 주긴 주지만 최종 수령자에게 좀 자기들이 줄인 거 아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추심도 마찬가지죠. 추심도 결국은 이제 당발 추심환이란 것은 자기들이 이제 추심해 줄 것을 의뢰했을 때, 그죠? 추심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타발은 의뢰받은 추심을, 채무자에게 갖다가 전달해서 매입하게 할 때, 그죠? 요때 자기들이 주긴 주지만 자기들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것을 전달해서 주는 역할이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를 타발 추심환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매도환하고 매입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바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환이란 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뭡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요. 외화를 기준으로 합시다. 외화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 송금하러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A가 자, 미국에 있는 B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C라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죠? 자, C라는 은행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서 보내야 되겠죠. 미국에 보내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돈을 주고 달러를 삽니다. 그죠? 자, 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를 샀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달러를 팔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송금을 해주지만 뭡니까? 달러를 팔아서 이 고객에게 팔아서 송금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매도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심 과정에서 자, 추심이란 것은 또 어떤 겁니까? 자, 추심은 내가 먼저 자,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돈을 신용장 같은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은행에 가서 추심한다는 이야기는 은행이 먼저 돈을 주는 거죠. 그죠? 먼저 돈을 준다. 뭘 줍니까? 은행이 뭘 줍니까? 은행이 원화를 주는 거죠. 원화를 주고 뭘 삽니까? 원화를 주고 이 사람이 받을 뭘 삽니까? 이 사람이 자, 우리가 내고하러 가면은 자, 수출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달러를 받을 권리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 내고를 해준다는 것은 한국 돈을 주고 달러를 사가지고 가는 거죠. 달러를 산다는 것은 그 환음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죠? 환음을 일단 매입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매입의 주체는 수입업자입니다.
수입업자. 근데 이제 일단 내고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서류를 매입한다 이렇게 합니다. 서류를 매입한다. 서류를 매입한다. 자, 근데 어쨌든 서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환음도 매입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환음도 그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은 수입업자입니다. 자, 매입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환음이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출업자에게 원화, 즉 우리나라 돈을 주고 달러를 사는 게 되죠. 그죠? 그죠? 달러를 사는 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때는 즉 원화를 갖다가 어떻게 외화를 자 보세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뭘 한다면 그러니까 매입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좀 표현이 매도환하고 매입환이 표현이 두 개 다 좀 잘못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매도환이란 것은, 자, 송금할 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송금할 때 어떤 사람이 내 미국에 달러 보내야 되겠다 하면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미화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되죠. 그죠? 이때를 우리가 매도환이라는 겁니다. 매도환.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송금하러 왔습니다. 은행에. 그러면 뭘 들고 옵니까? 한국 돈 들고 오죠. 그죠? 자, 한국 돈 들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얼마면 환율이 얼마입니까? 자,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1,000원 주고 1달러 사죠. 그러면 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돈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달러를 파는 거죠. 그 사람들 원화를 받고. 그죠? 자, 이때를 우리가 매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심하는 과정은 어떠냐? 추심하는 과정에는, 추심이란 것은 예를 들어 신용장을 예를 듭시다. 신용장에 이제 서류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그러면 뭐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뭐 받아야 됩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달러를 달러를 갖다가 받는 것도 맞지만, 달러를 받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뭐니까 우리가 달러 받을 뭡니까?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그죠? 넘기고, 뭘 받습니까? 원화를 받죠. 원화를, 그죠? 자, 원화를 받는다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산 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 원화를 주고 환음을 매입하니까 달러를 산 입장이 되죠. 이럴 때는 우리가 매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매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송금은 누가 하느냐? 송금은 이제 은행이 합니다. 자, 한국에 있는 은행이 미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달러를 송금할 경우에는 이 달러는 결국 누가 사야 됩니까? 송금은 은행이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보내는 사람이 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때는 이제 외화를 파는 외국환, 이때 고객의 외화를 팔 때를 우리가 이걸 매도환이라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심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 먼저 내고은행이 수출업자한테 뭘 줍니까? 돈을 주죠. 근데 돈을 주고 뭘 받습니까?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업자가 돈을 받을 권리인, 돈을 받을 것을 재촉할 수 있는 환음을 갖다가 내고은행이 같이 매입하죠. 근데 이때 환음이 달러라면은, 달러로 받을 권리라면은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우리가 달러를 내고하는 은행, 즉 추심하는 은행이 달러를 갖다가 사는 거죠. 뭘 주고요? 한국 돈을 주고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10만 불어치 수출했다 하면은 내고를 한다는 것은 10만 불을 갖다가 US 달러로 그대로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쨌든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뭡니까? 그 US 달러를 받을 권리를 넘기고, 누구에게? 내고하는 은행에 넘기고 그 돈을 받잖아요. 그죠? 넘기고 받기 때문에 이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달러를 갖다가 그 환음을, 그 추심을 어떻게 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어때는 우리는 뭐냐면 매입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은행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당발에서 그 은행, 해당 은행의 송금 매도한과 당발 송금 매입한.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의 송금을 의뢰하여 발행한 송금한을 갖다가, 그죠? 그것은 당발. 자기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타발은 뭡니까? 온 것을, 다른 은행에서 받은 것을, 송부되어 온 송금한을 결제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송금한이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제 최종 수령자에게 전달해 줄 때는 이것은 당발. 즉, 주기는 주되, 내가 발행한 것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발 추심과 타발 추심도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면, 당발 추심과 타발 추심도 같은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당발 추심이라는 것은 자기 은행의 입장에서 다른 외국한 은행에 의뢰한, 그죠? 추심안을 이야기하고요. 타발 추심안이라는 것은 의뢰를 받은 상대 은행이 입장에서 추심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추심을 하지만, 돈 달라고 재촉하기는 하지만, 자기 은행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입한, 매도한과 당발 추심한, 그다음에 타발 추심한. 그죠? 이것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환 관리를 왜 하느냐? 왜 하겠습니까? 외국환 관리. 우리는 이제 1998년도에 외국환 거래가 거의 자유화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외국환이란 것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송금과 수금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1998년부터 외국환 어떤 자유화가 됐습니다. 자유화가 돼서 거의 이제 그 제한 없이 우리가 송금하고 수금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가 어떤 그러한 이제 외국환 어떤 거래의 내역이나 잔고라든지 이러한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일단 10,000불 이상의 송금 시에는 송금이나 수금 시에는 그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송금이나 수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외국환 거래는 국제 수지에 영향을 주어 국가의 산업및 경제 발전에, 그죠? 우리가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그 국제 수지라는 것을 우리가 소위 약자로는 BOP라고 합니다. Balance of Payment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Balance of Payment라는 것은 뭐냐? 줄 돈과 나갈 돈, 즉 수익과 지출을 갖다가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채가 있죠. 부채가. 그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채가 거의 GDP의 한 40% 정도를 갖다가 따라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국가도 그러한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에 있는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이제 은행들,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원금 상환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국내에 있는 달러를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러한 달러를 갖다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은 뭡니까? 그 기업이나 국가가 모두가 어떻게 돼? 뱅크럽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결국 국가 부도가 나는 거고요. 국가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경제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뭡니까? 항상 자기 지불 가능한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의 밸런스라고 합니다. 잔고를 우리가 밸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밸런스를 갖다가 유지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죠?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놔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통화의 어떤 in and out, 그죠?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조금 조절하거나 이렇게 규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은 산업 및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외환의 과도한 해외 유출이나
투기적인 유입으로부터 환율이 교란되죠. 환율이 교란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국가의 어떤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어떤 자산 가치가 떨어지냐? 두 가지는 다 경우죠. 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어떤 A라는 부동산이 있다 합시다. 이 부동산을 국내에서 구입을 100억에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자, 1달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달러에 뭡니까? 1달러에 1,000원이다 하자. 그죠? 만약 1달러에 1,000원이다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달러가 1억이고요. 그다음 100만 달러가 이제 10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1,000만 달러가 100억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1,000만 달러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A라는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투기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투기 세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겠나? 자,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주식 같은 데를 투자를 하겠죠. 그럼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US 달러를 갖고 들어오겠죠. 그럼 US 달러를 주식으로 가지고 바로 US 달러 가지고 바로 주식을 살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 확 들어와가지고 일단 빨리 투자할 테니까 돈 바꿔주세요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일단 주식은 한국 돈으로 사야 되니까 한국 돈으로 바꿔줄 것을 원하죠. 그러면은 US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돈을 빨리 바꿔주세요 하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왜? 달러로 가지고 한국 돈을 살려는 사람은 더 많은데, 그죠? 많다면은 자연적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가 한만이라 그러는데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 돈 가치가 올랐어요. 딱 올라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1달러에 1,000원이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1달러 가지고는 1,000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졌다 합시다. 800원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 자,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으로 사던 것을 800원으로 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할 때는 평가 절상된 겁니다. 평가 절상됐다.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원래는 1달러에 1,000원이었기 때문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800원 됐다면 200원이 더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올라갔다. 무슨 말이냐? 역으로 이야기하면 1달러를 가지고는 이제 1,000원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 얼마에? 1.2달러가 되어야지 1,000원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즉 200원, 즉 미국 달러의 가치는 한국 원화에 대비해서 200원이 더 떨어진 거고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에 대비해서 200원이 더 상향을 한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 하면 원화의 입장에서는 평가절상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쫙 올라가 있어요. 자, 올라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 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또 수출에는 좋지 않아요. 왜? 자, 보세요. 역으로 이야기 똑같습니다. 자, 달러라고 하지만 물건이라 합시다. 옛날에 우리나라 1,000원짜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 1,000원짜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제품 뭐라 할까요? 뭐 신발이라 합시다. 자, 1,000원짜리 신발을 하나 사기 위해서 1달러 주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200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1.2달러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1달러를 가지고 신발 한 켤레를 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달러를 가지고 신발 한 켤레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신발을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은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합시다. 자, 수입을 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내수, 즉 국민들에게 판다는 기업이라면은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 더 좋죠.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옛날에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료 1달러를 찰 때는 1,000원을 주면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서 1달러짜리, 똑같은 1달러짜리를 살 때 우리는 1,000원을 안 주고 800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더 유리하죠. 그렇지만 수출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살려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단기성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단기성, 즉, 단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한만이라 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투기를 하다가 재미를 봤습니다. 차익을 억수로 해가지고. 왜냐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업 주식을 산다고 예를 들면 주식을 사거나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가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제 경영에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이제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많죠. 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특정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영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높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저 기업이 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래서 따라서 같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떤 특정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잔뜩 뭐냐면 어떤 가치를 올려놨다가 일정한 이윤이 됐다 하면 그걸 한꺼번에 확 팔아버립니다. 자, 한꺼번에 확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뭡니까? 어떤 주식에 대해서 팔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왜? 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니까 파는 사람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점점점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등달아가지고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도 또 빠져나오려고 주식을 투매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식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결국 기업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경제의 혼란이 이루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고 뺀 이 돈을 자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는 들어왔던 거하고 반대로 어떻게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를 막 살려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달러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고,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것은, 자, 아까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면,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US 달러 1,000원일 때는 우리나라 1,000만 불, 즉 1,000억을 갖다가 US 달러 1,000만 불을 갖고 와야 됐죠. 그죠? 1,000만 불을 갖고 와야 됐는데 100만 불, 1,000만 불을 갖고 와야 100억짜리를 샀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 사람들은 1,000만 불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800만 불을 가져와 버리면 그 부동산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재산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폭락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부동산을 자꾸 더 사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게 결국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문의 이렇게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들, 그죠? 환율의 변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투자가들이 와가지고 이런 한문이로 가지고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것.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맞죠? 환율이 떨어지게 만들면서 환율이 높이 올라가면 그들이 돈을 철수할 때 환율이 높이 올라감으로써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더욱더 어떤 외국 자본가들에 의해 가지고 쉽게 어떤 헐값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연쇄적인 그다음에 결국에 디스오더랍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런 혼란을 갖다가 야기시킨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격한 외화의 어떤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할 필요는 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외환 자유화는 1998년에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 국가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입거래와 관련해서, 자, 여기 나오네요. IMF 이후인 1998년 외환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상당 부분이 이제 자유화되었습니다. 그죠? 자유화됐다. 자, 그 다음에 기업 활동과 관련해 외환 거래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지급 내용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지급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한국은행이 그것을 통제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1강 요 정도에서, 조금 스탑을 합니다. 알겠죠?